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장 뒷부분 설명을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연휴니까 연휴 지나면은 여러분들 아마 영상이 하나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5장을 연휴로 할 거고 6장을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5, 6장은 사실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듣고 싶을 때 수업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6장 나갈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고는 10월 13일 그날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하는 대학원 페어도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 거 지원해주고 그냥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로에 대해서 그냥 고민해 볼 때도 한번 꼭 그게 막 엄청 무겁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SQL 관련돼서 간단한 기능들 조금 더 몇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단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송금, 약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수강 신청이면 수강 신청 클릭해서 뭔가 딱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트랜잭션, 어떤 특정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트랜잭션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끝날 때 두 가지 하나로 끝납니다. 어떤 단위를 작업을 한다면 그 작업이 끝나는 단위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합니다. 자, 커밋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다. 그래서 주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될 건지는 커밋을 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에러가 났다 이러면은 롤백을 해서 뒤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토메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런 트랜잭션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가 다 되거나 아니면 롤백을 해서 돌아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좌에 송금을 하는데 제 계좌에서 돈 빠져나갔는데 저쪽에서 못 받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송금을 하면 했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오토믹하게 트랜잭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송금은 일부만 송금 일부만 된다면은 이건 다시 롤백을 하는 이런 예시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컨커런트 트랜잭션에 대해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은행 송금할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면 뭐 지금 수십만 명이 동시에 송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동시 접속이 동시에 뭐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ntegrity constraint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무결성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무결성 조건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 같은 경우를 넣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만들 때 어카운트에 무조건 뭐 10,000불 이상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뱅크에서 뭐 최소한 시급이 넘는지, 뭐 시급이 최저 시급을 안 넘으면은 뭐 입력이 안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번호는 무조건적으로 입력하게 한다거나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뭐 그냥 뭐 자바에서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값이 안 들어가게 형태로 만들면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integrity constra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ot null constraint예요. 말 그대로 null이면 안 되는 값인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회원가입할 때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이름 땡땡 한 다음에 뭐 별표가 있죠. 그 별표는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취미 뭐 이런 거는 뭐 땡땡 별표가 없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별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not null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정의하고 난널이라고 적으면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하는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id 같은 경우도 별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회원가입 예시를 생각해서 별표는 난널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부터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유니크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 똑같이 같은 예제를 들자면은 여기도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땡땡한 다음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중복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중복해서 문제 없는 경우에만 아이디가 사용 가능하죠. 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이디를 해서 중복이 있어야 되는지 중복을 허용할지 말지인 거죠. 그래서 유닉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적어준다면은 그 어트리뷰트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아이디가 겹치거나 핸드폰 번호가 겹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캔디데이트 키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캔디데이트 키가 그래서 널이 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얘는 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경우는 유닉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체크를 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체크 클로즈가 있습니다. 자, 체크 클로즈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전에는 그냥 유닉 이런 형태로 그냥 난널로 했다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거를 체크해야 할지를 적어주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점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체크 클로즈 스페시파이드 어퍼레이드 P 어떤 구문을 적어서 그 구문을 every tuple 다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적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수업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세메스터라고 하는 학기를 적는다고 칠게요. 그럼 학기는 기본적으로 가을 학기, 그다음에 겨울 학기, 봄 학기, 서머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애매하게 다른 단어를 쓰면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오타가 난다거나. 그래서 무조건 이 4개 중에 하나만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4개 중 하나만 허용하는 이럴 때는 체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메스터 인 뭐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교 같은 예시로는 이런 거 있겠죠. 학점 같은 경우 뭐 A 플 A0 이런 게 있겠죠. 저희 학교는 A 마가 없잖아요. A 마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A 플 A0 뭐 B 플뭐 이런 것만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학교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몇 가지에서만 조건을 넣는 경우 그럴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A 말을 쓰면은 안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 클로즈를 통해서 DB에 들어갈 때부터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 클로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referential integrity라고 해서 참조 무결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무결성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외래키를 통해서 참조해서 엮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거냐면은 여기 바이올로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자,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학과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학생에도 그럼 학생 뭐 이름에 대한 정보도 있고 뭐 등등등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 학생이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다음 이 학과는 학과명도, 학과명도 있을 거고 뭐 학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막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동국대학교 학생의 학과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 AI 학과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국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얘를 치면은 컴퓨터 AI라고 하는 게 학과라고 하는 릴레이션 이 학과명에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어떤 학생이 실수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이렇게 뭔가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 이 학생이 어떤 과인지 모든 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의 데이터베이스의 학과는 무조건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 학과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래키로, 포렌키로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볼게요. Let A be the set of attribute라고 했을 때 아래 있는 정의를 보면은 R이랑 S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가 이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과라고 하는 어떤 릴레이션이고 R이 학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둘 다 attribute A, A는 학과명이라고 할게요. 학과명. 그래서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과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 둘 다 학과명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가 이 학과명이 S, 그러니까 학과에 의한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포른 키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없는 값들은 들지 않게 무조건 실제로 존재하는 학과명만 입력할 수 있게 이러한 형태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참조 무결성 조건을 지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래야지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오타가 낮은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렌 키랑 참조 무결성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 조건을 하려면은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예를 들어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참조를 해라. 거기에서부터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름이 조금 다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이 어트리뷰트 이름도 적어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연결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리하거나 할 때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조 무결성 다 걸어놨어요. 학생들에 대한 학과가 다 실제로 있는 학과로 다 이 동국대학교가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캐스케이딩 액션이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서로 지금 많은 변수들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생은 뭐가 되었고 뭐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학과가 있잖아요. 학과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AI 학과예요. 그리고 학과 정보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과 정보에 여기 예를 들어서 컴퓨터 AI 학과가 있다 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실제로 이럴 수 있는데 저희도 이름 바뀌니까 컴퓨터 AI 학과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없애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는 순간 여기에 대한 참조에 대한 당연히 무결성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면 참조 무결성은 뭐예요? 이 학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학과여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삭제가 돼버리는 순간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할까? 그래서 처리에 대한 대안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뭐냐면 폭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폭포라는 뜻으로 굉장히 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딜리트 캐스케이드는 뭐냐면은 좀 잔인하긴 하지만 학과가 없어지면은 그 학생들도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데이터 자체를. 자, 그런 경우가 딜리트 캐스케이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쇄적으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AI 학과가 없어지는 순간 이 학생들 데이터도 DB에서 다 지워버리자라고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온 업데이트 캐스케이드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딜리트 캐스케이드,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두 가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업데이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컴퓨터 예약과가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또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set null, set default도 있어요. 자, set null은 뭐냐면 자, 컴퓨터 예약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얘네는 학과가 없는 학생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학과명에다가 그냥 null을 넣는 경우고요. 자, set default는 예를 들어서 자, 컴퓨터 예약기는 없어져서 다 뭐 전기전자로 편입된다 라고 하면은 모든 애들이 일괄적으로 디폴트인 뭐 전기전자로 넣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미리 설정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가거나 널로 가거나 아니면은 연쇄적으로 캐스케이드에서 딜리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조건을 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integrity constraint가 잘 안 지켜지는 예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을 이렇게 한 번에 구축을 한다고 할게요. 지금 뭐냐면은 자, 사람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랑 어머니도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들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대한민국 주민등록 리스트에 있어야지 연결이 돼서 정부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자체가 한 번에 넣는다고 그러한 형태로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person이 들어갈 때 이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father and mother 같은 경우를 데이터에 넣는 순서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오류가 안 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두 개에 대한 값을 너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스트레인트 체킹을 좀 바꾸다던가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좀 동시에 들어갈 때는 좀 잘 조절해서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쪽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까 이 세메스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넣는 것과 비슷한 예시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타임슬롯 시간에 대한 것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특정 서브 쿼리, 특정 그 이중 쿼리문을 써서 그 내부 쿼리문에 있는 결과물들 중에서 고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체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넣을 때 쿼리문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이 부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썸머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타임슬롯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외래키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외래키는 정말로 그게 뭐 프라이머리 키가 돼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이것들 내에서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꼭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만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체크라고 하는 것을 이 구문을 통해서 서브 쿼리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asser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assertion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 클래스에 뭐 엔드림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뭐 평균 학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평균 학점이 뭐 내가 뭐 3.5다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3.5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과목들을 막 계산해가지고 평균 내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굳이 값을 넣어주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한 계산식으로 정의하면 당연히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ssertion은 predicate expressing a condition,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동안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을 assertion이라고 해서 넣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탈 크레딧 총 이수학점, 뭐 여러분들 뭐 3학년이면 대충 뭐 100학점 되었다고 치면은 뭐 이 학점 수는 내가 지금 들었던 것들 중에 뭐 F 같은 거 제외하고 전부를 다 더해가지고 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런 조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인스트럭터 뭐 교수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두 개의 클래스룸이 같은 시간에 뭐 예약한다면 오류가 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넣어주거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create assertion에서 assertion이라고 하는 거에 아예 그냥 이 조건을 이름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해서 predicate을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으로 assertion처럼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것처럼 뭐 교수가 강의할 때 겹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쓰고 다음 학기도 쓰고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조건 같은 경우를 아예 이름으로 정의를 해준다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한 게 assertion이라고 하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sertion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또 SQL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데이터 타입이 뭐 지난번에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쓰는 것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 이렇게 뭐 날짜, 뭐 시간, 타임스탬프, 인터벌, 뭐 간격, 뭐 하루 이틀, 뭐 이러한 경우도 다 따로 SQL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라지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해서 정말 뭐 큰 데이터 같은 경우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블로그, 이렇게 클럽에서 따로 넣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아니면은 그냥 경로만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해서 오브젝트 타입을 또 다른 쓰는 것도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타입을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메릭 뭐 12자리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 타입을 정의해서도 쓸 수가 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이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좋은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까지는 않지만 아무튼 만들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타입을 만드는 것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도메인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도메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약간 정의역이라고 해서 정말 뭐 데이터나 이 값들이 있을 수 있는 범위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점의 도메인이면 0에서 4.5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학점 뭐 개별 과목이면은 뭐 F, 뭐 D 플러스 DA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메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칠게요. 학교라고 칠게요. 학교에서 그럼 사람의 이름에 대한 도메인을 따로 정의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왜냐면 이 이름에 대한 게 학생 이름, 뭐 교직원 이름, 뭐 교원 이름 뭐 등등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타입 같은 것을 도메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캐릭터 20으로 해서 정의를 해두면은 그 이후로 사람 이름과 관련된 것은 모두 이 도메인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타입이랑 다른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도메인은 거기에 constraint,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보다 조금 더 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not null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타입에 대한 얘기만 하지 얘가 너를 가져도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뭐 디그리 레벨, 뭐 학위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배출러스 학사인지, 마스터 석사인지, 닥터레이트 박사인지 뭐 이런 것도 관련돼서도 우리가 디그리 레벨이 그냥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메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체크,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따로 정해져 가지고 이 값들 중에 하나만 만족해서 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값들을 이러한 형태로도 넣어줄 수 있다. 물론 이전처럼 그냥 체크해서 그때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자료형이랑 얘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는 말 그대로 색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색인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찾아낼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여러분 도서관 생각하면 되겠죠. 뭐 데이터가 지금 엄청 많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아무 내 정보 없으면은 도서관 가서 모든 책 꼬지 하나하나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개론이 있는지 없는지 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랑 같은지 아닌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학번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동국대학교 데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리드하고 레코드해서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덱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서관처럼 자 데이터베이스 개론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뭐 3층에 뭐 IT가 있다. 그럼 글로 간 다음에 거기서 뭐 디귿 근처로 가서 찾겠죠. 자, 그런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는 뭐냐면은 인덱스는 이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특정 값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찾는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스캐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예를 들어 뭐 A 학생 홍길동이라는 학생이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은 뭐 홍이니까 어디 근처에 있다. 거기만 찾으세요. 라고 해서 빨리 비교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덱스를 만든다 치면은 우리는 SQL문을 쓸 때 create index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맞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이 어트리뷰트로 찾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검색에 자주 사용하는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은 빨리빨리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뭐 학생 검색할 때 보통 학번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학번 이름에 대해서 걸어 놓으면 훨씬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이렇게 적어주면은 나중에 알아서 어려운 것도 배우겠지만 나중에 알아서 보통은 인덱스를 타고 검색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예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할 때부터 그냥 우리가 create index 해가지고 어떤 특정 아이디랑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인덱스에 걸려가지고 빨리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처럼 하면은 이 아이디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검색되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reate index 이런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볼 거는 authorization 권한 관리인데요. 뭐 권한 관리 굉장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조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뭐 교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뭐 리드할 수 있는지 인서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적당히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권한들의 종류 같은 건데 프리빌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빌리지는 권한들에 대한 어떤 타입들, 조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줄까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토리제이션 통해서 뭐 인덱스에 접근을 권리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뭐 변동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그냥 데이터를 읽기만 하게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형태의 권한이 존재가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에 취업하면 더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질 거고요. 제 첫 번째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홍길동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뭐 셀렉트에 대한 권한을 예를 들어서 부여하고 싶어요. 얘를 조교로 입력을 해서 조교처럼 해서 학생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grant라고 적으면 grant라고 적은 다음에 privilege list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정보를 열람하는 기능이랑 예를 들어서 뭐 과제 점수 매기는 이러한 어떤 권한들을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이나 뷰,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 열람권과 과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에게 준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조교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 명 한 명씩 주면 됩니다. 유저 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홍길동처럼 유저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퍼블릭 쓰면 됩니다. 퍼블릭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넣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grant select on department to 다음에 자토시라고 보면은 이 select가 그림이 좀 그리죠. 예. 그래서 이 권한 리스트가 이 select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권한을 줄지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선 어떤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줄지. 테이블도 되고 당연히 뷰도 됩니다. 왜냐면 뷰도 사실상 존재만 안 할 뿐 테이블처럼 계속 여겨지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 리스트는 누구에게 줄지 이런 경우를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에 대한 보는 게 뷰에 대한 권한을 줬다고 실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뷰는 그냥 그 뷰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제가 저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조교 권한 줬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지 전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뷰만 따로 주는 거기 때문에 뷰만 주는 거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The grantor of the privilege must already hold the privilege on the specified item.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접근이 안 되는데 제가 그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을 줄 사람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것을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 정보 열람권이 있어야지 조교한테 학생 열람 정보도 줄 수 있다. 정보 열람권도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줄 수 있는 권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all 다 가능하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권한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뺏고 싶을 수가 있겠죠. 얘가 알고 보니까 조교로서 제대로 못해요. 그럼 조교 권한을 뺏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교 권한을 뺏는 것은 리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우리가 리보크라고 얘기를 해서 리보크 privilege list on relation on user list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ll 하면 다 뺏고 public은 모두에게서 다 뺏는 권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에 반대입니다. 주고 리보크 뺏고 주고 뺏고, 자,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권한을 이렇게 다시 뺏는 건데, 자, 근데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교수가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 예를 들어서 쉽게 과제 채점 권한을 홍길동에게 부여하는
자,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과제 시점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는데, 근데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저는 매 학기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러면 그때마다 SQL을 하나씩 써가지고 과제 시점도 주고, 뭐 이메일 열람권도 주고 다 줘야 된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이쪽 팀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거를 부여하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아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가 조교 권한이라고 하는 어떤 롤을 만드는 거예요. 롤이라고 하는데, 조교 권한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조교 권한은 과제 채점도 되고, 뭐 학생부 열람도 되고, 이렇게 조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내가 만든 다음에 나는 그냥 조교 권한을 홍길동에게 주면은 훨씬 더 쉽겠죠. 근데 내가 딴 사람 주고 싶다 그럼 조교 권한을 얘한테 주고 조교 권한을 빼고, 아니면 모든 조교에게 학생부 열람권을 뺏고 싶다 그러면은 빼면 모든 조교가 이거를 못하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권한들의 묶음을 만들어내서 약간 권한들의 묶음 만들어서 개를 주거나 뺏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롤은 그거의 롤은 읽어보면은 role is a way to distinguish among various users as far as that access update in the database. 그래서 우리가 권한들의 목록을 그냥 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교 권한에 뭘 더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학점 부여도 조교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직접 그랜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조교 권한을 학생들한테 그랜트를 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롤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롤은 있는 것처럼 롤을 만든 다음에 이 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랜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롤을 또 그랜트로 해서 유저에게 한 단계 거쳐가지고 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롤이라고 하는 권한들의 목록. 예를 들어서 뭐 회사면 이렇게 있겠죠. 뭐 팀장 롤, 뭐 부장 롤, 뭐 사원 롤, 아니면은 뭐 인사팀 롤 다 있겠죠. 그 다 롤들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내가 승진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권한도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롤의 형태로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롤과 관련된 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롤을 만들어서 얘를 아밋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밋한테 주려면은 인스트럭터 에서에서 이런 것들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아밋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니까 교수 권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얘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롤은 유저 아이덴티도 주고 또 다른 것도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롤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또 연관돼서 줄 수도 있고 등등 권한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도 사실상 테이블처럼 작동한다 했잖아요. 그럼 뷰에 대한 권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예시를 보면은 지질학과 교수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뷰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질학과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지질학과 직원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지질학과 직원이 내가 지질학과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지오 인스트럭터에서 셀렉트 별표 이런 형태로 하면 당연히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지오 스텝이 인스트럭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더라도
그래도 가능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질학과 교수의 뷰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조건이 없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권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에 대한 생성자가 아예 여기에 대한 조건 권한이 없으면은 애초에 아마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점은 뷰는 그냥 뷰 자체로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뭔가가 있어가지고 실제에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뷰 자체에 대한 것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 권한도 주거나 뺏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은 자, 이 오스레이션 피처에서 우리가 자, 권한이 어떤 게 있냐면 자, 교수가 예를 들어서 권한을 A라고 하는 조교한테 줬어요. 근데 이 권한을 받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제가 권한을 줬으니까 이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줄 수 없는 형태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권한을 줬더니 A라고 하는 조교가 자기 친구들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한테 권한을 막 다 뿌렸어요. 막 B라고 하는 친구한테 뿌리고 권한을 C한테도 뿌리고 막 D한테도 뿌리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각도 해볼게요. 제가 조교 권한을 줬더니 걔가 권한을 막 뿌리고 다녀가지고 막 다 접근할 수 있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랜트 옵션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랜트 옵션이 있으면은 권한을 새로운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없으면은 권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줘서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실수로 그랜트 옵션을 줘가지고 얘가 권한을 막 뿌리고 다닌 거죠. 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권한을 줘서 자, 모든 학생이 다 막 조교 권리를 막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A에게 리보크를 했어요. 너 이제 조교 아니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때도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캐스케이드의 형태로 리버클을 할 수도 있고 리스트레이트의 형태로 리버클을 할 수 있어요. 자, 캐스케이드는 뭐예요? 연쇄적으로 모든 이 사람이 준 A라고 한 사람이 준 모든 권한을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캐스케이드로 돌렸다 그러면은 얘네도 다 뺏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A 권한만 A에 대한 권한만 회수해서 A는 빼는데 A가 준 BCD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그 팀장이 자기 팀원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팀장이 뭔가 퇴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팀장 권한 뺏어야겠죠. 근데 그 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그 팀원들에 대해서 굳이 제가 권한을 뺏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팀은 그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리스트릭트 해가지고 팀장만 권한을 회수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부서에서 팀장이 막 다 나눠줬는데 그 팀은 그대로 돌아가되 팀장만 뺐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는 레퍼런스인데 그래서 그랜트 조건을 통해서 이 레퍼런스에 대한 그러니까 참조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외래키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사에서 뒷부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권한 관련해서는 롤이나 뭐 그랜트 주는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는 저희가 뭐 트랜잭션과 무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한 번씩 살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도 지금 계속 그냥 복습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는 이제 일주일 추석 연휴 쉬었다가 10월 13일 날 6장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아마 연휴 기간에 올라가면은 그 시험 범위는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는 들어가니까 꼭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